음악 인트로 나레이션. 2015년 유럽의 한 현대 국가가 재정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은행은 문을 닫았고 현금 인출은 제한되었으며 국민들의 연금은 동결되었습니다. 인류에게 민주주의와 철학, 그리고 화폐라는 개념 그 자체를 선물했던 바로 그 나라가 국제채권단과 국가의 생존을 건 협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먼 고대의 역사가 아닙니다. 바로 유로존의 일원이자 유럽연합의 회원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통화 중 하나인 유로화를 사용하던 국가 그리스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위대한 제국이었던 나라가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국가 부도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독일, 프랑스와 같은 경제 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같은 통화를 쓰는 선진국이 어쩌다 구제금융을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아테네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1997년 우리가 겪어야 했던 IMF 외환위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수많은 기업과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던 그 시절의 아픔. 그리스의 이야기는 바로 그 현대판 비극이자 세계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빚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 무기가 되며 돈이 떨어졌을 때 한 나라의 주권이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기의 씨앗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훨씬 전부터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2001년 그리스는 유로존에 가입하며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값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수십 년간 그리스는 높은 부채와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나라였지만 유로존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 들어가자 시장은 모든 위험이 공동으로 관리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리스 국채가 견실한 독일 국채만큼이나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갑자기 그리스는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로 원하는 만큼 돈을 빌릴 수 있는 마법의 지갑을 손에 쥔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껏 빌렸습니다. 공공지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연이어 시작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월급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물론 그 돈의 일부는 도로와 공항을 짓고 국가를 현대화하는 데 쓰였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돈이 비대해진 관료 조직을 먹여 살리고 구멍 뚫린 세금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메우는 데 흘러 들어갔습니다. 부패와 탈세는 고질병처럼 만연했고 정부의 수입은 지출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2000년대의 장밋빛 낙관론 아래에서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즉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얼어붙은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은 각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그리스에 닿았을 때 숫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말 그리스 정부가 수년간 재정 적자를 축소 발표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 적자 규모는 GDP의 15%에 육박하는 유럽연합의 규정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그리스 국채금리는 하늘로 치솟았고 사실상 국제채권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2010년 그리스는 선택의 여지 없이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IMF 구제금융이라는 말이 어떤 무게로 다가오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구제금융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1100억 유로 규모의 첫 번째 구제금융 패키지는 엄격한 조건을 동반했습니다.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 증세, 연금 개혁,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 우리는 이것을 긴축 재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치들은 재정 적자를 줄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현실에서는 그리스 경제를 더 깊은 침체의 늪으로 밀어넣었습니다. GDP는 급격히 쪼그라들었고 실업률은 폭등하여 2013년에는 27%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60%를 돌파하며 미래 세대의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공공 서비스는 마비되었고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구제금융의 목적인 부채 해결은커녕 빚은 계속해서 늘어만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긴축재정의 역설입니다. 경제가 수축하면 설령 빚을 갚고 있더라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오히려 악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2012년 그리스는 두 번째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엔 1300억 유로 규모였고 민간 채권단에게 헤어컷, 즉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는 조치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름만 달랐지 사실상의 부분적 국가부도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채의 무게는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위기는 수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구제금융을 받을 때마다 더 강력한 긴축재정과 더 많은 조건이 붙었고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2015년 급진 좌파 성향의 시리자 정부가 집권했고 채권단이 제시한 구제금융 조건을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아니오의 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정부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오히려 더 가혹한 협상안에 서명하고 맙니다. 왜였을까요? 유로존을 탈퇴하고 옛 화폐인 드라크마로 돌아가 완전한 디폴트를 선언하는 대안이 단기적으로는 훨씬 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스의 주권은 사라졌습니다. 예산, 세금, 지출에 관한 모든 핵심적인 결정권은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IMF로 구성된 트로이카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의 그림자 정부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리스에서 일어난 일은 역사적으로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빚은 언제나 권력의 도구였습니다. 군대 없이 상대를 굴복시키는 외교적 무기이자 통제의 수단이었죠. 19세기로 돌아가 볼까요? 오스만 제국은 거듭된 채무 불이행 끝에 유럽 채권단이 오스만 공채관리국을 통해 제국의 관세 수입을 직접 통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국가의 돈이 주권을 위해 쓰이는 대신 빚을 갚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1870년대 이집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도를 놓고 수에즈 운하를 확장하는 등 근대화를 위해 막대한 외채를 끌어다 쓴 이집트는 결국 디폴트를 선언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단순한 채권자를 넘어 국가의 관리자로 나섰습니다. 재정 통제권이 곧 국가 통제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서류상으로는 제국이 존재했습니다. 국기가 휘날렸고 지도자들은 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채권단의 손에 있었습니다. 2010년대의 그리스가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군인에 의한 점령이 아닌 금융에 의한 신탁 통치. 트로이카는 무엇을 쓰고 무엇을 줄일지, 빚을 얼마나 빨리 갚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정부였습니다. 평범한 그리스 국민들에게 위기는 잔혹했습니다. 연금은 반토막났고 병원은 의약품 부족에 시달렸으며 수많은 소상공인이 폐업했습니다. 사회 공동체는 갈갈이 찢겼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부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리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60%가 넘습니다. 경제는 안정되었지만 과거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입니다. 생존의 대가는 잃어버린 10년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를 짓눌렀던 바로 그 힘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스리랑카, 파키스탄, 아르헨티나와 같은 신흥국들은 막대한 부채 부담과 IMF 프로그램, 그리고 긴축 재정과 국가 주권 사이의 고통스러운 선택지 앞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구조는 똑같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흥청망청 돈을 빌리고 시장이 돌아서면 위기가 닥치며 돈이 떨어지면 외부 채권단에 의존하게 되는 패턴입니다. 선진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탈리아는 유로존에서 가장 높은 부채를 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며 일본의 공공부채는 GDP의 250%를 넘어섰습니다. 세계의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특권을 가진 미국조차 국가부채가 3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거대 경제는 심판의 날을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의 교훈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그리스의 위기는 단순히 장부상의 숫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연성의 상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스스로 화폐를 찍어낼 수 없고 자국 통화의 가치를 절하할 수도 없으며 외부의 자금 지원에 의존해야만 국가가 기능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정책을 펼칠 공간은 줄어들고 당신의 선택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는 모든 국가에게 해당하는 위험입니다. 빚은 상황이 좋을 때 너무나 쉽습니다. 보이지 않고 고통도 없으며 거의 공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장이 신뢰를 잃는 순간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한 채권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자가 됩니다. 이 교훈은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빚은 자유를 앗아갑니다. 선택의 폭을 좁힙니다. 당신을 다른 누군가가 만든 시스템의 조건에 묶어둡니다. 그것이 한 가정의 가계부이든 한 국가의 예산이든 빌린 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상황이 변했을 때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줄어듭니다. 그리스의 몰락은 고대적인 의미의 붕괴는 아니었습니다. 군대의 침략도, 정복도, 성벽이 무너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명백한 주권의 항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바로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 설계된 글로벌 기관들의 감시 아래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권 중 하나인 유럽의 심장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고 합니다. 현대 국가가 과거의 제국처럼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할 때 우리는 금융적 자유라는 것이 실은 얼마나 연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해답을 품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그 해답을 찾아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여정을 떠나겠습니다.